오즈의 마법사 제 14장 날개 달린 원숭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악한 마녀의 성하고 에메랄드 시티 사이에는 길이 없었어요. 조그만 오솔길조차도 말이에요. 마치 지도에도 없는 미지의 땅처럼 그곳은 어떤 길도 허락하지 않는 듯 했죠. 굳게 닫힌 문처럼 그들의 앞길은 막막해 보였어요. 네 명의 친구들이 마녀를 찾아 나섰을 때 마녀는 그들이 오는 걸 보고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냈죠. 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요. 그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원숭이들은 마녀의 어두운 마법에 묶여 마치 그림자처럼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죠.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웠어요. 한 번 길을 잃으니 사방이 똑같아 보이고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친구들은 물론 해가 뜨는 동쪽으로 쭉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당연한 이치였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힘차게 출발했답니다. 하지만 정오가 되고 해가 머리 위로 솟아오르자 모든 방향 감각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에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그들은 넓디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게 되었죠. 발밑의 풀들은 끝없이 펼쳐져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친구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자 하늘에는 아름다운 달이 떠올라 환하게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은은한 달빛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작은 등대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향기로운 노란 꽃들 사이에 편안히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푹신한 꽃잎들이 그들의 피곤한 몸을 감싸 안아주는 듯 했어요. 물론 허수아비랑 양철 나무꾼만 빼고요. 그들은 잠이 들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해는 두꺼운 구름 뒤에 숨어 있었지만 친구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다시 길을 나섰어요. 겉으로는 확신에 찬 듯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을 거예요. 충분히 멀리 걷다 보면 도로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어요. 언젠가 어디엔가 도착하겠죠. 분명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친구들 앞에는 여전히 붉은 들판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세상 끝까지 붉은색으로 물든 것처럼 느껴졌죠. 허수아비가 슬금슬금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속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린 분명 길을 잃은 게 분명해. 그가 푸념하듯 말했어요. 에메랄드 시티에 제때 못 가면 난 영영 내 머리를 얻지 못할 거야. 평생 바보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나도 내 심장을 얻지 못할 거예요. 양철 나무꾼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의 텅 빈 가슴이 더욱 시리게 느껴졌을 거예요. 오즈에게 도착할 때까지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여행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그는 마치 녹슬어가는 기계처럼 한숨을 쉬었어요. 보세요. 겁쟁이 사자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그의 커다란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아무데도 도착하지 못한 채 영원히 걸어갈 용기가 없어요. 이 끝없는 길을 계속 걸을 생각을 하니 온몸이 떨려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도로시의 마음도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친구들의 절망적인 모습에 도로시마저 힘이 빠졌어요. 도로시는 풀밭에 털썩 앉아서 동행들을 바라보았고 그들도 도로시를 앉아서 바라보았죠. 마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처럼 말이에요. 토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 위로 날아가는 나비를 쫓기엔 너무 지쳐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의 작은 몸은 더 이상 움직일 기운조차 없었죠. 그래서 혀를 축 늘어뜨리고 헐떡이며 도로시를 쳐다보았는데 마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들쥐들을 불러보면 어떨까? 도로시가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제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라면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길을 알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말이죠. 물론 알겠지. 허수아비가 깜짝 놀라 외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생기가 돌았어요. 왜 그 생각을 진작 못했을까?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의 지푸라기 머리에서 연기가 나는 듯 했어요. 도로시는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호루라기를 꺼내 불었어요. 그건 들쥐들의 여왕이 도로시에게 주었던 특별한 선물이었죠. 잠시 후 사방에서 조그만 발소리들이 바스락거리며 들려오더니 수많은 회색 들쥐들이 도로시에게 달려왔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그들 사이에는 여왕 자신도 있었고, 여왕은 작고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친구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니? 그녀의 작은 눈에는 친절함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도로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메랄드 시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이지, 여왕이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어요. 하지만 아주 멀리 있단다. 너희는 지금까지 계속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까. 안타깝게도 말이지. 그때 여왕은 도로시의 반짝이는 금빛 모자를 보고는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그 모자의 주문을 사용해서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부르지 그래? 그러면 1시간도 안 되어서 오즈의 도시로 데려다 줄 거야. 아주 빠르게 말이야. 그게 주문이 있는 줄 몰랐어요. 도로시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녀는 모자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무엇인가요? 어떤 주문이죠? 금빛 모자 안쪽에 쓰여 있단다. 들지 여왕이 대답했어요. 아주 작게 쓰여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부를 거라면 우리는 도망가야 해. 그 녀석들은 장난꾸러기라서 우리를 괴롭히는 걸 아주 재미있게 여기거든. 작은 들쥐들을 보면 가만히 못 두지. 그들이 나를 해치지는 않겠죠? 도로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아니, 절대 안 그럴 거야. 걱정 마렴. 모자를 쓴 자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거든. 그게 바로 마법의 규칙이니까. 안녕. 그리고 여왕은 다른 들쥐들과 함께 총총걸음으로 급히 달아나서 풀밭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도로시는 금빛 모자의 안쪽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어요. 부드러운 안감에는 몇 줄의 글자가 작고 희미하게 쓰여 있었고, 그게 주문임을 깨달은 도로시는 지시를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읽은 뒤 모자를 머리에 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N-패, 펜-패, 캉-게. 도로시는 왼발로 힘껏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 허수아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는 도로시가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의 지푸라기 눈은 더욱 크게 떠졌어요. 힐-로, 홀-로, 헬-로. 도로시는 이번에는 오른발로 서서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어요. 그녀의 동작은 더욱 확신에 차 있었어요. 헬로, 양철 나무꾼이 침착하고 또렷하게 대답했죠. 그는 그저 들리는 대로 반응했을 뿐이었어요. 지즈-G, 주즈-G, 지크. 도로시는 이제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마지막 말을 외쳤어요. 그 주문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음과 함께 수많은 날개 소리가 들려왔어요. 웅장한 날갯짓 소리가 온 들판을 뒤흔들었죠. 날개 달린 원숭이 무리가 새까맣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땅으로 내려왔어요. 원숭이 왕은 도로시 앞에 깊이 허리를 굽히고는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의 눈빛은 존경으로 가득했어요. 명령은 무엇이요? 저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요? 주인님? 우리는 에메랄드 시티로 가고 싶어요. 도로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이 넓은 들판에서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데려다 드리지요. 왕이 대답하자마자 두 마리의 가장 크고 튼튼한 원숭이가 도로시를 부드럽게 품에 안고 하늘로 우아하게 날아올랐어요. 다른 원숭이들은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그리고 검쟁이 사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고, 작고 귀여운 원숭이 한 마리가 토토를 조심스럽게 잡아 날아갔어요. 토토는 필사적으로 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는 그저 작은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처음에는 조금 두려워했어요. 예전에도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었거든요. 그 기억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해칠 의도가 없다는 걸 알고는 이내 안심한 채 하늘을 날며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과 숲을 즐겁게 바라보았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그들 아래로 스쳐 지나갔어요. 바람 소리는 그들의 귀에 부드럽게 속삭였죠. 도로시는 자신이 두 마리의 가장 크고 듬직한 원숭이들 사이에 편안히 타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중 하나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의 왕 자신이었죠. 그의 날개는 웅장했고 움직임은 섬세했어요. 그들은 마치 잘 만들어진 의자처럼 손으로 의자 모양을 만들어 도로시를 조심스럽게 태웠고
그녀의 작은 몸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요. 그들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왜 금빈 모자의 주문을 따라야 하나요? 도로시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녀는 이 상황이 여전히 신기하고 궁금했어요. 그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요. 왕이 날개를 부드럽게 퍼덕이며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머니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지요. 원하신다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기꺼이 듣고 싶어요. 정말 궁금해요. 도로시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은 반짝였어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으니까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왕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하게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종족이었소. 끝없이 펼쳐진 넓은 숲속에서 나무에서 나무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달콤한 경과와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고 그 누구도 주인이라고 부를 사람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지요. 마치 바람처럼 자유로웠소. 어쩌다 장난기가 지나쳐서 날개 없는 동물들의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하늘을 나는 새들을 쫓거나 숲속을 조용히 걷는 사람들에게 작고 단단한 경과를 던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참 평화롭고 즐거운 존재였소. 그 시절은 오즈가 구름 속에서 내려와 이 땅을 다스리기 훨씬 전의 일이었소. 이 세상은 아직 순수하고 자연스러웠을 때였지. 그때 이 북쪽 땅에는 아름답고 강력한 마법사이기도 한 공주가 살고 있었소. 그녀는 언제나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마법을 사용했고 선한 이에게 해를 입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너그러웠지. 그녀의 이름은 게일렛이었고 거대한 루비 덩어리로 지어진 훌륭하고 화려한 궁전에 살았소. 궁전은 햇빛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지.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할 만한 이를 찾지 못한 것이었소. 그녀만큼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와 어울릴 만한 남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요. 그녀의 마음은 늘 외로웠지. 그러던 중 그녀는 어느 날 나이보다 훨씬 현명하고 늠름하며 잘생긴 소년을 우연히 만났소. 그의 눈빛은 지혜로웠고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 게일렛은 그가 어른이 되면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굳게 결심했고 그를 루비 궁전으로 데려가 모든 마법을 동원해서 강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남자로 정성껏 키웠소. 그녀의 모든 사랑과 마법이 그에게 쏟아졌지. 그가 성장해서 늠름한 어른이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은 퀼랄라였고 그는 이 땅에서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남자로 널리 알려졌소. 그의 지혜와 선함은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지. 게다가 그의 남성적인 아름다움은 너무나 뛰어나서 게일렛은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서둘렀소. 그녀의 행복은 하늘을 찌를 듯 했지. 그 무렵 내 할아버지는 게일렛의 궁전 근처 숲에 살던 날개 달린 원숭이들의 왕이었소. 그는 맛있는 식사보다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장난기 많고 유쾌한 분이셨지요. 그의 웃음소리는 숲의 활기를 불어넣었소. 결혼식 며칠 전 할아버지는 일행과 함께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었는데 그때 퀼랄라가 강가를 따라 한가롭게 걷는 것을 보았소. 그는 분홍색 비단과 자주색 벨벳으로 만든 호화롭고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그의 모습은 마치 왕자님 같았소. 할아버지는 순간 장난을 치고 싶어졌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재미있는 계획이 떠올랐지. 그의 말에 따라 일행은 신나게 하늘에서 내려가 퀼랄라를 장난스럽게 붙잡아 강 한가운데까지 날아가더니 그를 물속에 풍덩 떨어뜨렸소. 맑은 강물이 크게 튀어올랐지. 헤엄쳐 나오시오. 멋진 신사여. 할아버지가 시원하게 외쳤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소. 물에 젖어서 귀한 옷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오. 하. 퀼랄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행운에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소. 그래서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물 위로 올라와 환하게 웃으며 해변까지 씩씩하게 헤엄쳐 나왔소. 그의 태도는 잃지 않았지. 하지만 게일렛이 달려나왔을 때 그녀는 그가 입은 고귀한 비단과 벨벳 옷이 모두 망가진 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 공주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바로 알았고 분노의 찬 목소리로 모든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러 모았소. 그녀는 처음에는 그들의 날개를 묶어서 퀼랄라처럼 강에 던져 넣겠다고 엄하게 말했소. 그들의 장난은 도를 넘었으니까.
그러나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그들이 모두 물에 빠져 익사할 것이라며 애원했고, 퀼랄라도 공주님에게 그들을 위해 한마디 변호해 주었소. 그의 마음은 따뜻했지. 그 결과 게일렛은 그들을 용서하되 엄한 조건을 걸었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있었지. 그 조건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이후로 금빛 모자의 주인이 시키는 일을 3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소. 그 금빛 모자는 퀼랄라의 결혼 선물로 특별히 만들었던 것으로 공주는 그 모자를 만드는데 자신의 왕국의 절반을 들였다고 전해지요. 그만큼 귀하고 강력한 마법이 깃든 모자였지. 물론 내 할아버지와 모든 원숭이들은 그 엄한 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금빛 모자의 주인에게 3번 복종해야 하는 운명을 지니게 된 것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자유는 조금 꺾였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켰소.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야기에 깊이 빠져있던 도로시가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그녀는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왕의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죠. 퀼랄라가 금빛 모자의 첫 주인이었소. 원숭이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는 결혼한 후 신부가 우리를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자 우리를 불러 그녀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먼 곳에 머물라고 명령했소. 그녀의 눈에 거슬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 우리는 그를 따랐지요. 공주님의 분노가 두려웠으니까요. 그 뒤로는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지. 그러다 금빛 모자가 서쪽의 사악한 마녀 손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녀의 잔인한 명령으로 윙키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었고 오즈 자신을 서쪽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했소. 마녀의 힘은 무시무시했지. 이제 그 모자는 당신 것이니 당신에게는 3번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소. 우리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원숭이 왕이 길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마쳤을 때 도로시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저 멀리 에메랄드 시티의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성벽이 눈부시게 보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죠. 도로시는 원숭이들의 빠르고 놀라운 비행에 감탄했지만 길고 힘들었던 여행이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더욱 커졌어요. 이 이상한 생명체들은 친구들을 에메랄드 시티의 웅장한 성문 앞에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내려놓았고 원숭이 왕은 도로시에게 깊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절을 한 뒤 모든 무리를 이끌고 빠르게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들은 순식간에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정말 멋진 비행이었어요. 덕분에 편안하게 왔어요. 도로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우리 문제를 아주 빨리 해결한 셈이지. 사자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죠. 그 훌륭한 모자를 가져온 게 정말 다행이야. 도로시, 내 덕분이야.